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 후반의 여성입니다. 자식이던 입장에서 이제 부모가 되어 지내다 보니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들이나 그러려니 했던 말이 가슴에 와닿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을 위해선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는 그 말이 말로만 하는 소리가 아니구나 알게 됐죠. 자식을 향한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 피에 새겨진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본능을 무시했던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제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의 부모였기에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서 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한낱 미물도 자식을 아끼는 법인데 그런 걸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정말 금수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되네요. 제 남편과 관련된 그 금수보다 못한 인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처럼 인간 같지 않은 행동을 하면 꼭 죗값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럼 제 얘기를 시작해 보죠. 어릴 적 저는 사고로 엄마를 일찍 떠나보내고 아빠와 단둘이 지냈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저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고 그렇게 저와 아빠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었죠. 그러다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빠마저 제가 성인이 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면서 그 후로는 완전히 저 혼자 남게 됐습니다. 누구보다 아빠에게 의지하며 살았던 저는 엄마에 이어 아빠까지 떠나보내며 홀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죠. 기댈 수 있는 가족 하나 없이 외딴 섬처럼 혼자 외롭게 살아가던 저는 어느 날 저와 비슷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제가 일하던 곳에서 제 남편을 만나게 됐거든요. 편부모 가정에서 어렵게 자랐던 저처럼 남편 역시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일찍 떠난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저와 달리 남편은 자기 부모님에게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남편은 자신의 어두운 과거가 모두 친부 때문이라 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이 친부의 외도 때문이었거든요. 바람난 아버지 때문에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살게 된 것이 원망스러운 게 당연하겠지만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충격 때문인지 남편의 어머니는 이혼 후 제대로 아들을 돌보지 않으셨고 외로움을 달래려 질 나쁜 남자를 만나고 다니셨답니다. 손버릇이 나빠 폭력적이었던 어머니의 남자친구는 남편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고 남편이 그 사람에게 시달리며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께서는 아들은 본체 만체하며 남자친구에게만 매달리셨다고 했어요. 그런 환경은 어린아이가 자라기에 당연히 좋지 못한 환경이었고 남편은 친모의 무관심과 방관 속에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했죠. 그래서 남편은 자식을 방치한 친모를 원망하면서도 어머니가 그렇게 되신 것부터 자신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까지 모두 친부의 외도 때문이라 생각하여 친부를 증오하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암울했던 유년 시절을 보낸 남편은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와 혼자 독립을 할 수 있었고 그 후로 자신의 어머니와도 연락을 끊고 지내왔다고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혼자 지낸 거야? 당신도 많이 힘들었겠다. 나도 혼자 지내봐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잖아. 혼자 지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나한텐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 물론 고생이란 고생은 해야 했지만 그래도 내가 내 돈 벌어서 나 혼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오히려 지금이 훨씬 홀가분하고 좋아. 저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며 어렵게 자랐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제게 주시는 사랑으로 견딜 수 있었는데 부모님에게 기댈 수도 없었던 남편은
저보다 더 안타까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이 안타까웠던 저는 남편 가슴에 있는 상처를 제가 조금이라도 보듬어 주고자 했어요. 그렇게 각자 상처가 있는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가진 것은 없지만 서로 더 행복하기 위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피차 서로 모실 부모님도 없는 탓에 형편에 맞춰 조촐하게 식을 올리고 저희 둘만의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했죠.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신혼일지 몰라도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저희에게는 부족한 게 없는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가 행복한 신혼을 보내던 중 어느 날 불쑥 남편의 어머니께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정준아, 엄마야. 너 그동안 엄마한테 연락도 한 번 안 하고 뭐하고 지냈던 거야? 결혼을 했으면 엄마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부모한테 말도 안 하고 결혼하는 자식이 어딨어? 여태 연락 없이 잘 살아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부모 자식 얘기를 해요? 엄마가 나한테 한 번이라도 부모 노릇한 적이나 있어요? 맨날 그 남자한테나 관심 있었지. 갑자기 여긴 뭐하러 왔어요? 엄마 그 인간이랑 헤어졌다. 언제는 나한테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굴더니 결국 나 버리고 떠나버렸지 뭐야. 아휴, 하여간에 남자 새끼들은 다 똑같아. 그런 놈들은 처음부터 믿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야. 그래서 엄마 이제 우리 아들이랑 살련다. 역시 믿을 건 자식뿐이지. 안 그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설마 그래서 날 찾아온 거예요? 이제 갈 곳 없으니까 같이 살자고? 내가 미쳤어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벗어났는데 이제 와서 같이 살자는 말을 꺼내요? 어렸을 때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 못해요? 난 엄마랑 살 생각 없으니까 괜히 나한테 빌부트리 하지 말고 다른 남자 찾아봐요. 그동안 남편과 절연하듯이 지내와 저는 본 적도 없는 시어머니였는데 알고 보니 만나던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자식을 찾아오셨던 거였죠. 지낼 곳이 없는지 이제와 자식에게 같이 살자는 시모의 말에 남편은 얘기를 더 들어보지도 않고 거절했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이라도 남편은 시모와 같이 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죠. 하지만 남편의 거절에도 시모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부모가 갈 곳 없다고 그러면 자식이 모시는 게 당연한 일이지. 너 지금 나더러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냐?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내 배 아파 자식 낳았나 싶다.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나는 네 아버지한테 양육비도 못 받으면서 뼈 빠지게 일해서 널 힘들게 키웠는데 네가 은혜라는 걸 알면 늙은 애미를 이렇게 쫓아낼 순 없는 거야. 너 하나 키운다고 내 청춘 다 버렸고 지금도 돈 한 푼 없이 이 꼴이 모양인데 나더러 어딜 나가라는 거냐? 그리고 나라고 그러고 살고 싶었는지 알아? 그럼 내가 널 어떻게 키울까? 바람난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땡전 한 푼 없이 혼자 자식 키워야 했던 내가 다른 남자한테 빌붙지 않으면 널 혼자 어떻게 키우냔 말이야. 그땐 너나 나나 살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 나도 맞기 싫었고 내 자식 귀하게 키우고 싶었지만 그땐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 하이. 자식을 나몰라라 한 시모를 원망하는 남편에게 시모는 홀로 자식을 키우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눈물을 보였고 그 모습에 남편은 결국 시모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마지못해 시모를 받아들이게 됐죠. 그렇게 저는 시모와 같이 살게 됐고 그날 이후로 제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너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더니 그래서 살림이 이렇게 엉망인 거냐? 어떻게 된 게 여자애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니? 이래서 내 아들 챙기고 나중에 애 낳아 키울 순 있겠어? 안 되겠다. 내가 너 데리고 살면서 살림 제대로 가르쳐 줄 테니까 넌 앞으로 군말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알겠어? 시모는 제게 살림을 가르친다는 핑계로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저도 다 할 줄 아는 살림을 괜히 꼬투리 잡아 여러 번 일을 시키고 말끝마다 부모가 없어서 그런다며 욕을 하고 그렇게 구박과 무시를 하며 저를 하루 종일 괴롭히곤 했었죠.
생각지도 못한 시집살이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지만 저는 남편에게 그 일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제가 그 얘기까지 했다가 남편이 더 큰 상처를 받을까봐 저 혼자 참자 생각하며 고생을 버티고 있었죠. 그렇게 남편 모르게 시모에게 시집살이를 당하며 살아야 했지만 남편이 있기에 저는 그런 고생도 기꺼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드디어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범하지 못한 유년 시절을 보낸 탓에 누구보다 아이를 바라던 저희 부부에게 더없이 기쁜 임신 소식이 찾아와 줬던 거죠. 아이가 생긴 걸 알게 된 저와 남편은 뱃속의 아이를 위해 누구보다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앞으로의 날들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창 아이에 대한 행복에 부풀어 있던 그때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남편 명의로 빚을 지고 말았던 거죠. 이게 뭐야? 엄마 내 명의로 사고 친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명의로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상황 몰라서 이래요? 곧 애가 태어나서 식구가 더 느는 상황에 우리 부부는 더 악착같이 살고 있는데 돈을 더 모아도 모자랄 판에 빚을 지게 만들면 어떡하냐고요? 당신 엄마 맞아?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도와주진 못할 망정 어떻게 자식을 괴롭혀? 나 이제서야 조금 숨통 트이고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왜 또 내 발목을 잡냐고? 남편은 속이 상하는지 시모를 탓하며 원망했지만 시모는 미안한 기색 없이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아니 나는 뭐 너희가 임신할 줄 알고 그렇게 했겠어? 이미 일이 그렇게 된 걸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니? 나도 나 하나 좋자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너희들이 내 집 하나 없이 사는 게 내가 하도 딱했어. 나도 네 엄마로서 시어머니로서 너희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돈을 빌렸다고. 아는 사람이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서 잘해보려고 하다가 일이 이렇게 꼬인 거지. 아이 그렇다고 내가 설마 너 잘못되길 바라고 빚을 지게 하겠니? 나도 피해자야 이놈아. 그런 엄마를 불쌍하게 생각은 못할 망정 어디 소리를 지르고 원망을 하고 있어. 너도 자식이면 그러면 안 되지. 매번 부모만 자식한테 베풀어야 하냐? 시모는 고통에 울부짖는 남편 앞에서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반성과 사과보다는 자기 변명이 먼저인 시모를 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의도하지 않은 일이라 그래도 자식에게 피해를 줬으면 최소한 미안해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 텐데 시모는 아들 부부의 고생 따위는 관심 없다는 듯 별일 아닌 양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고 화가 났지만 열내고 화를 내봐야 시모가 알아먹지도 통하지도 않으니 그만뒀습니다. 남편도 시모와 입씨름을 해봤자 우리만 힘들어진다며 그런 시모를 그냥 두자고 했죠. 하지만 결국 시모가 벌인 일의 책임은 전적으로 저희 부부의 몫이 돼야 했어요. 안 그래도 고생하며 일하던 남편은 시모가 만든 고액 이자의 빚을 갚기 위해 잠도 얼마 못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며 몸을 축내가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고생을 혼자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저도 어쩔 수 없이 임신한 몸을 이끌고 아르바이트를 다니게 됐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쉬지도 못하고 악착같이 버티며 빚을 갚고 있는데 정작 사고를 친 시모는 아무 걱정 없이 홀로 편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사지 욕심 멀쩡한 사람이 일할 생각 없이 태평한 모습으로 집에서 밥만 축내고 있었으니 저도 기가 막혔죠.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편은 그런 시모를 보다 못하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 우리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데? 당신 혼자 아무 걱정 없이 지내는 게 말이 돼? 사고를 쳤으면 수습할 신용이라도 하던가 성이라도 보이던가. 팔다리 멀쩡하면서 왜 일을 안 해? 그래놓고 자식한테 민폐 끼치면서 얹혀 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는 이제 그 꼴 더 못 보니까 여기서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나 찾아올 생각하지 마.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이야! 나 당신 자식 아니고 당신도 내 엄마 아니야. 알겠어? 염치 없는 시모가 못 나간다며 남편과 한창 실랑이를 벌였지만 남편은 결국 힘으로 시모를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떠나고 나서야 저도 조금 숨통이 트이는 듯 했어요. 여전히 빚은 남아 있었지만 시모에게 시집살이 당하며 살 때보단 마음이 훨씬 편했거든요. 그렇게 마음 편히 지내던 그때 불행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과로를 했던 탓인지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던 남편이 그만 일어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거든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순간 어떤 조짐도 없이 평생 사랑하던 남편을 잃는 슬픔도 견딜 수 없었지만 저와 남편 둘이 겨우 버티고 있던 부담감도 저 혼자만의 몫이 됐고 우리 아들 승우도 저 홀로 키워야 했으니까요.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제발 이 상황이 꿈이길 바라면서 정신을 놓고 있었죠.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의 사망 소식에 시모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절 돕겠다며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도움을 줬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종준이가 왜 죽어?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고. 얘 지원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냐고. 지원이 넌 또 왜 그래? 지원아! 지원아! 어머님, 그이가 죽었어요. 분명 전날 밤 저한테 잘 자라고 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무런 미동도 없고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 어떡하죠? 저 그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데 앞으로 전 어떡해요? 그이가 제 곁에 없는데 저 어떡해요? 지원아, 너 이렇게 정신 놓고 있으면 어떡하니? 힘들어도 네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승우 저 어린 것을 어쩌려고 네가 정신을 놓고 있어? 앞으로 살아갈 날이 구말인데 네가 지금 정신을 놓으면 어떡하니? 우선 이러고 있지 말고 종준이 장례 먼저 치르자. 그 녀석 떠나보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같이 생각해 봐야지. 눈앞에 보이는 시모가 미웠습니다. 시모가 남편 몰래 빚을 지지만 않았어도, 아니, 남편 명의로 돈을 빌리지만 않았어도 남편이 무리해서 일하지 않았을 테고 이렇게 어이없는 죽음을 겪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말이죠. 그런데 화를 낼 힘도 없었던 저로서는 시모의 도움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이었지만 그땐 우선 남편의 장례만 잘 치르자는 생각으로 시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가족이란 존재가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존재라고 해도 하늘이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제 손을 잡아줄 사람은 가족뿐이더라고요. 제게 그런 가족이 시모였고요. 남편의 장례를 하루하루 치를수록 시모에 대한 감정이 복잡해지던 그때 남편의 장례식 마지막 날 시모가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고 장례식장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혹시 납골원에 먼저 가 있나 싶었는데 그곳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남편의 장례식을 잘 도와주다 갑자기 하늘로 솟은 것 마냥 사라졌었죠. 그땐 시모가 무슨 짓을 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이 화장터로 들어가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 없어 자리를 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모도 남편의 어머니였으니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화장을 마치고 남편을 추모원에 안치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집안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복도에 있는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남편의 장례식 마지막 날 오지 않았던 시모가 집안을 엉망으로 하고 간 거였죠. 집안에 있는 돈과 돈 될 만한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집안을 뒤진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가져간 건 또 있었죠. 남편과 제가 살고 있던 월세집의 주인에게 부모라는 신분을 내세워 보증금까지 가져간 거예요. 남편 잃은 제가 정신없다면서 곧 집을 뺄 테니 빨리 다른 집을 구할 수 있게 보증금만 먼저 빼달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시모에게 또다시 당했던 겁니다. 아들의 죽음까지 이용한 시모에게 속아 재산마저 빼앗기고 말았던 거죠.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이러한 경우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 신고 접수를 할 수 없다고 했고 해결해줄 방법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건 시모를 실종 명단에 올려 찾은 뒤 저와 만날 의사가 있는지 묻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어떤 방법으로든 시모를 만나서 해결을 해봐야 했기 때문에 경찰이 알려준 대로 따랐지만 시모를 만날 수는 없었어요. 시모는 경찰 측에서도 알아낼 수 없었을 만큼 꼭꼭 숨어 있었으니까요. 그 사이 월세집에서 나가야 하는 날짜는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작은 방을 구할 만한 돈도 없었고요. 그러다 도움받을 곳이 없나 찾던 도중에 우연히 미혼모 센터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원래는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 후 자립이 힘든 상황의 미혼모를 임시로 보호해주는 곳이었는데 제 아들 승우의 나이가 어렸고 제 상황이 너무 딱해 잠시 지낼 수 있다는 답변을 받게 됐죠. 어디든 도움받을 곳이 간절했던 저는 미혼모 센터에 입소하게 됐고 그곳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하지만 앞날이 깜깜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건 마찬가지였고 미혼모 센터에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러 나가야 했는데 어린 아들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돈을 받아낼 시모는 어디에 숨었는지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미혼모들과 달리 저는 지낼 곳이 해결됐음에도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또 기구한 사연의 미혼모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그들보다 더 기구한 제 인생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 제가 지내고 있는 미혼모 센터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전부터 미혼모 센터를 지원해 주시던 모 식품회사의 회장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기부금을 전달하는 행사였죠. 회장님의 뜻으로 행사 참여 여부는 개개인의 자유였기 때문에 저는 행사를 참여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분들 덕분에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감사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제 상황과 심정이 웃고 박수치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 낮잠을 자야 할 승우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칭얼거리던 탓에 잠시 바깥 공기를 쐬려고 복도로 나오던 참이었어요. 그때 화장실 쪽에서 나오던 한 중년의 남성분과 마주치게 됐죠. 그분과 마주치자마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미혼모 센터에 기부금을 전달하러 오신 회장님이라는 걸 말이죠. 멋쩍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 덕분에 오갈 곳 없는 제가 잠시라도 열악하지 않은 환경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가벼운 눈인사만 하고 지나치려는 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죠. 저희 센터 도와주시는 회장님 맞으시죠?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센터 내 많은 엄마들이 한시름 놓고 아이와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칭찬드리려고 한 행동은 아니지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근데 아이가 어디 아픈가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많이 가지고 왔는데 행사하는 자리에 계시지 않고 방에서 나오시길래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아이도 어디가 불편한지 칭얼거리기도 하고
제가 사정이 참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아이는 아픈 건 아닌데 이상하게 계속 칭얼거리네요. 낮잠 잘 시간이 지났는데 자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옥상 정원 가서 바깥 구경 좀 시켜주려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아이고, 이 녀석이 나중에 엄마한테 얼마나 효도를 하려고 이렇게 고생을 시켜. 엄마도 쉴 수 있게 낮잠도 잘 자고 밥도 잘... 제품에 안겨있는 아이의 얼굴을 본 회장님께서는 이어가시던 말씀을 갑자기 뚝 끊으셨어요. 그리고는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제 아들만 쳐다보고 계셨죠. 그런 회장님의 모습이 이상했던 저는 무슨 일인지 여쭤보게 됐습니다. 저기 무슨 문제라도... 네? 아유, 아닙니다. 그냥 아이가 누구를 좀 많이 닮아서 그 사람을 생각하느라 제가 잠시 감상에 젖어 있었네요. 실은 제가 제 아들이 죽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제가 그렇게 못난 애비입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다른 사람은 돕는다고 나다니는 놈이 내 새끼 마음은 보듬어 주지도 못하고 결국 화해도 못한 채 먼저 보냈네요. 안 그래도 오늘 이곳에 오면서 아들 생각이 많이 났는데 안고 계신 아이를 보니 제 아들 생각에... 근데 이 아이 죽은 제 아들과 참 많이 닮았네요. 저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아이를 한 번만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저렇게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았던 회장님에게도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다니 참 의외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회장님께 안겨드리려고 했는데 예전에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남편이 친아버지를 원망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한 기업의 높은 자리에 있을 만큼 넉넉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시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주지 않아 시모를 궁지에 몰았다는 이유였거든요. 그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시모가 망나니 같은 남자에게 못 벗어났고 자기 역시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게 됐다고 했죠. 남편에게 들었던 그 얘기가 생각나면서 혹시나 싶었습니다. 상황이 절묘하게도 딱 들어맞았으니까요. 최근 세상을 떠난 남편과 한 기업의 높은 자리에 있는 남편의 친아버지까지 말이죠. 그래서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는 회장님께 제 남편의 이름을 말하며 여쭤봤습니다. 혹시 아드님 이름이 박종준인가요? 종준이를 아세요? 아니, 우리 종준이를 어떻게... 잠깐만.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종준이가 그쪽에 이 아이의... 혹시나 싶어서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지자 저도 당황스러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신이 없던 와중에 항상 품속에 가지고 다니던 남편의 사진이 떠올랐어요. 그 사진이라면 더 이상 주고받고 확인할 필요도 없겠다 싶었죠. 그래서 그 사진을 회장님께 건네드렸습니다. 그러자 제게 사진을 건네받은 회장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곤 저와 아이를 안고 복도가 떠나가라 오열하시기 시작하셨죠. 남편의 친아버지가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게 아버님이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 우연이 너무 놀랍고 말이 안 됐지만 그보다 앞서 느껴진 생각이 있었어요. 전 오열하고 있는 아버님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어린 시절부터 죽기 직전까지 도와준 것도 찾지도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자식의 죽음이 슬프다는 것처럼 꺼이꺼이 울고 있었으니까요. 미혼모를 돕는 것도 내 앞에서 남편을 그리워하며 오열하는 것도 전부 기업의 이미지 때문에 이러는 건가 싶었죠. 그래서 처음 뵌 시아버지였지만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전 아버님을 밀어내며 원망 섞인 말을 쏟아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우시는 건데요? 그 사람 죽기 전까지는 뭐 하시다가 이제 와서 눈물을 보이시냐고요?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지금 미혼모들에게 도와주고 신경 써주는 만큼만 그 얘기 해주셨으면 그 사람 마음이 그렇게 난도질 당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지까지 뭐 하시다가 이제 와서 후회하시고 그 일을 생각한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아버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세요? 멀쩡히 살아있는 부모 두 사람한테 버림받은 제 남편의 마음을 아신다면 눈물 흘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맞다. 맞아. 전부 내 잘못이다. 부모로서 내 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으면 그건 내 잘못이 맞지. 근데 오해가 있었단다. 나도 내 아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살길 바랬던 게 아니야. 난 내 아들이 누구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고 있었어. 나도 내 아들이 보호받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란 걸 최근에야 알았단다. 그리고 나와 종준이 사이에 서로 다른 오해가 있었다는 걸 종준이가 죽고 난 뒤에야 알게 됐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 속이려 가지 말라고요. 제가 그 사람 살아생전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기만하는 행동하지 마시고 가세요. 나도 나와 종준이 사이에 어떠한 오해가 있는지 다는 모르겠지만 난 결백하단다. 정말 우리 종준이 잘 자라길 바라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었어. 그러니 내 얘기를 좀 들어다오. 종준이를 향한 내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걸 내가 증명하마.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해라고 하니 무슨 말인가 싶어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의 얘기를 들어보게 됐는데 이제까지 남편에게 들어왔던 이야기와 전혀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정말 남편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셨어요. 다만 남편과 아버님 중간에 있었던 시모가 그 모든 것을 편취하고 있었죠. 애초에 두 분이 이혼하게 된 원인부터 시모가 남편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피운 사람도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시모였어요. 처음 그 사람이 바람 피웠을 때 내 대응부터 잘못됐던 것 같구나. 그때 바로 이혼을 요구했으면 내가 질질 끌려다니지도 않았을 거고 우리 종준이도 내가 키웠을 텐데. 근데 그땐 종준이를 위해서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 나 역시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용서하기로 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외도 증거까지 없애주면서 없던 일로 했었지. 하지만 그 여잔 잠시 내 눈만 피했을 뿐 그때 만나던 사람과 헤어지지 않았어. 결국 나한테 다시 걸리게 됐고 근데 한번 예방주사를 맞아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이번엔 그 여자가 내게 되려 이혼을 요구하더구나. 그 남자 없인 안 된다면서 말이지. 이미 믿음은 다시 주워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난 상황이고 교육상 아내와 쇼윈도 부부로 지내는 게 종준이에게 더 안 좋겠다 싶어서 나도 이혼을 선택했지. 근데 이혼 과정 중에 그 여자가 처음 약속한 말과 다르게 말을 바꾸는 거야. 처음엔 다 포기하고 이혼만 해달라고 하더니 나중엔 종준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어. 하지만 나도 종준이를 포기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것만은 안 된다고 했지. 그랬더니 이 정신 나간 여자가 자기 요구사항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종준이를 안고 강물에 빠지겠다면서 협박하는 거야. 그땐 그 여자가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게 외도를 걸린 이후 눈이 돌아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양육권을 포기한 거야. 애 엄마니까 아이 키우는데 헛짓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난 종준이가 어디에서 자라든 바르게 잘 자라주기만 하면 됐으니까 그거 하나만을 바라고 그 여자에게 양육권을 넘기고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지. 잠시만요. 제 남편은 아버님께 양육비를 조금도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망나니 같은 남자 곁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고 했다고요. 아니, 난 양육비를 매달 줬어. 매달 금액은 다르긴 했지만 합의한 내용의 양육비보다 더 넣어줬다고. 이건 내가 최근 이번 일에 대해서 확인을 하다 일부를 찍어놓은 사진인데 여기만 봐도 내가 1년 동안 얼마만큼의 양육비를 종준이 엄마에게 넣어줬다는 게 보이지 않니? 그 여자가 이걸 노렸던 거야. 매달 내게서 양육비를 명목으로 돈을 타내서 종준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기둥서방 뒷바라지를 했던 거지. 아무래도 여기서부터 종준이가 나를 향한 오해가 생긴 것 같구나.
이건 종준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다 확인한 내용이야. 네 시어머니 기둥서방이었던 남자와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이지. 동영상도 있으니 나중에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 여자와 헤어지기 전까지 매달 돈을 받았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그 여자가 무슨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 그 많은 돈을 줄 수 있었겠니? 전부 내가 종준이를 위해서 쓰라고 준 돈을 그놈에게 갖다 바친 거지. 그리고 이놈과 헤어진 이후로는 아무래도 자기를 위해서 내가 준 양육비를 다 쓴 것 같더구나. 그러지 않고서야 종준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 리가 없을 테니. 그런데 그런 문제라면 아버님께서 직접 그 일을 만나서 오해를 푸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런 오해가 생기기 전에 그 이가 보살핌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란다는 걸 직접 확인하시고 데리고 가셨으면 되잖아요. 그래, 내가 조금 더 확실히 알아봐야 했었는데 종준이가 어릴 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힘든 점은 없는지, 물어도 항상 잘 지낸다고 괜찮다는 말만 했어. 그리고 그때만 해도 보살핌을 못 받고 있다는 느낌이 없었단다. 그 여자가 나한테 티를 내지 않으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땐 조금이나마 종준이에 대한 애정이 있었는지도 모르지. 그러다 종준이가 초등학생 고학년이 되고 난 이후부터 나와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을 그 여자 입을 통해 들었어. 요즘 애들은 사춘기가 일찍 온다는 그 여자 말에 내가 일부러 더 조심하려고 했고, 그래서 종준이가 고등학생 때까지는 답이 오지 않는 문자로만 연락했단다. 나중에 내가 종준이를 찾아갔을 땐 종준이가 날 본체만 채 했고, 그런 종준이를 내가 붙잡으니까 종준이가 내게 화를 냈어. 아버지 노릇할 생각하지 말라면서. 이제 와서 생각하면 종준이는 날 바람 피워서 가정을 망가뜨리고 양육비도 주지 않는 인간 말종으로 오해에 원망했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땐 남들과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라게 한 원망 정도라고 생각했단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 나중에 종준이가 성인이 돼서 술 한잔 마시면서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종준이가 성인 되자마자 사라져서 그럴 수 있는 기회마저 없었지.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내가 먼저 다가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녀석이 언젠간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아버지가 되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녀석이 그만. 그래도 내 잘못이다. 우리 종준이를 구해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안일하게 생각해 결국 종준이가 그 짧은 생 힘들게만 살게 만든 내 잘못이야. 모든 게 시모의 간악한 계획 때문이었고 시모의 거짓말로 생긴 오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모가 남편을 속여 아버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아버님께서 남편을 위해 지원한 돈을 꿀꺽하고 있었던 사람이 시모였죠. 그런 여자가 나중에 또다시 남편을 찾아와 남편 명의로 빚을 지고 죽게 만든 다음 남편의 장례식 마지막 날 재산마저 훔쳐간 거였습니다. 시모가 제 남편의 인생을 망쳐놨던 거죠. 남편마저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된 저는 분노했습니다. 시모의 거짓말들로 인해 영원히 상처받고 오해한 채 눈을 감은 남편이 불쌍해 오열했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됐던 우연이 왜 하필 지금 일어났을까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남편과 아버님의 오해를 풀 수 있었다면 지금쯤 남편은 제 곁에서 자기 닮은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또 속으론 누구보다 바라고 있던 아버님의 사랑을 느끼며 지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남편 어린 시절에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은 아버님의 사랑과 자기를 쏙 닮은 아들로 모두 치유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지게 아팠고 단 한 번이라도 아버님을 찾아가 볼 생각을 하지 못한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정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가슴에서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괴성이 터져 나왔죠.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오열하고 있는 저를 아버님께서 안아주셨습니다.
아버님 역시도 어깨가 들썩일 만큼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이죠. 저와 아버님은 서로 남편과 아들을 그리워하고 불쌍해하며 한동안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어요. 그러다 아버님께서 절 진정시켜 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해주셨죠. 모든 건 내 탓이다. 내가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했어. 종준이가 자기 엄마 보호 아래 잘 자라고 있는지 알아보고 내가 종준이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내 불찰로 인해서 나 때문에 종준이가 그리 한많은 인생을 살다 억울하게 떠났구나. 내 탓이야, 내 탓. 그러니 자책하지 마라. 내가 종준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못난 아버지였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할 수 있어. 네가 종준이 곁에 있어줘서 종준이는 행복할 수 있었을 거야. 못난 부모님 때문에 그 힘든 삶을 살면서도 너로 인해 많은 위안과 평안을 얻었을 거다. 네가 종준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그리고 내가 약속하마. 내 비록 내 아들 종준이에게는 아무것도 못해주고 떠나보냈지만 내 며느리인 너와 내 손주만큼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고 약속하마. 우리 종준이에게 해주지 못한 아비 노릇을 그렇게라도 너희를 책임지고 돌봐서 대신해야지. 그래야 나도 하늘나라로 올라가 종준이 볼 낯이 있지. 감사한 아버지의 말씀에도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 남편이 이 얘기를 같이 듣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라는 생각에 목이 메서 말이죠. 기적같이 아버님을 뵙게 되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그날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슴으로 밤늦도록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아버님께서 준비해 주신 새 보금자리로 옮기게 됐고 이후 아버님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게 됐죠. 그렇게 저와 승우가 아버님의 보호 아래 큰 걱정 없이 지내고 있는 사이 아버님께서는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도 몹쓸 짓을 한 시모를 벌하려고 여러 방법을 알아보셨습니다. 나 역시도 종준이 앞에 죄인이다만 그 여자만큼은 도저히 가만둘 수가 없겠구나. 내가 준 양육비를 옳게만 썼어도 종준이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그 여자가 맘 편히 사는 꼴은 못 보겠다. 거기다 종준이 장례를 치르고 있었을 때 너한테 그런 짓까지 했다며. 그 여자 일은 종준이가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은 못 둬. 내가 그 여자 혼내줄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마. 그리고 네가 빼앗긴 돈 역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남편의 장례식 이후 특정할 주소지도 없이 완전히 종적을 감춘 시모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아버님께서는 기어코 시모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물려고 했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시모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었어요. 우선 아버님께서 매달 아들을 위해 보내신 양육비를 시모가 엉뚱한 곳에 쓴 일에도 일단 양육비를 받고 난 이후에는 그 돈이 어떻게 쓰이든 죄를 물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 돈이 남편을 양육하는데 안 쓰였다는 걸 증명하기 어려워 처벌이 불가능했고요. 또 남편 명의로 빚을 지게 한 시모의 행동도 남편의 죽음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시모가 가져간 돈에 대해서도 친족 상도례라는 법으로 절도죄가 성립되더라도 처벌받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시모의 아들로 태어난 게 남편의 선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일이 말이죠.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시모를 어떻게든 처벌해야 한다며 방법을 강구한 끝에 남편의 재산을 가져간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소송에서마저도 남편의 돈을 전부 다 돌려받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었죠. 저도 억울하고 분했지만 아버님께서 정말 많이 분노하셨어요.
보살펴야 할 저와 손주만 없다면 자기 손으로 시모를 해하고 싶다며 피눈물을 흘리실 정도였죠. 그런 아버님을 이번엔 제가 진정시켜드리고 위로해드렸습니다. 하늘에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아버님께서 복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길 바라지 않을 거라며 저와 손주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에 아버님께서는 시모에게 사적 복수를 하는 걸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갔죠. 그런데 이 세상 이치가 자기가 한 만큼 되돌아오는 건지 결국 시모는 이제껏 저지른 잘못의 죗값을 고스란히 다 받게 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시간이 꽤 흘렀던 어느 날 시모가 이전과 다르게 아주 앙상한 모습으로 제게 찾아왔어요. 그리곤 저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제게 도와달라고 애원했죠. 예치원아, 그동안 잘 지냈니? 내가 너랑 떨어져 지내면서 네 걱정이 많았는데 네 안색이 좋은 걸 보니까 마음이 놓이는구나. 그래, 승우도 잘 컸고 혹시 할머니는 기억을 못하든? 아니, 손주 사랑은 할머니가 해주는 건데 우리 승우는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마시고요. 평생 안 볼 사이처럼 행동해놓고 왜 찾아오신 거예요? 이번엔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찾아오셨는데요? 혹시라도 아버님께서 어머님 보시면 가만두지 않으실 거니까 용건만 짧게 말하세요. 아니, 난 오랜만에 만난 며느리가 반갑고 내 핏줄인 승우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아, 그래, 네가 나한테 감정이 좋을 리가 없겠지. 내가 그때 그런 짓을 했으니 내가 과거 일은 사과하마. 내 실수였다. 근데 나 너한테 저질렀던 잘못 때문인지 벌을 제대로 받고 있어. 내가 암이라고 하더구나. 지금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의료보험을 받더라도 부담되는 건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네가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지금 저보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님은 지난날 저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못 하시나 보죠? 지금 이 자리에 얼굴 마주보며 앉아있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 일은 미안하다고 하잖니. 그리고 막말로 너 종준이 죽고 정신 없었을 때 나 아니었으면 종준이 장례나 제대로 치를 수 있었겠어? 돈 들고 간 거는 내가 잘못한 일인데 그 돈은 네 시아버지 도움 받아서 나한테 다시 받아갔잖니. 또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그깟 종이 쪼가리가 중요하니? 네 원망은 몸 낫고 나서 실컷 들은마. 그때 네가 내게 쌍욕을 하던 날 때리던 가만히 있을게. 근데 지금은 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야. 네 시어머니 암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고. 염치 없는 기생충 같은 년. 뭐라고? 왜? 암세포가 귓구멍이로 들어찼냐? 못 들었으면 다시 한 번 더 말해줘? 이 염치 없고 더러운 기생충 같은 년아. 넌 평생 죄책감이라고는 느껴본 적 없지? 네 아들이 너 때문에 평생 고통 속에 살았고 결국엔 너 때문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네 아들에게 미안하고 불쌍한 감정이 하나도 안 들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난 옛날에도 네가 이해가 안 됐지만 내 아이를 낳고 키우니까 네가 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홀대할 수 있나 싶어서 네 년이 정말 괴물 같다고. 그리고 지금 나한테 사과할 일이야? 너 때문에 죽은 내 남편에게 우선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뻔뻔한 년, 꼴 좋다. 내 평생 지금보다 더 기분 좋고 통쾌한 일이 있을까 싶어. 사회에서 주지 못한 네 죗값을 이제서야 네 년이 받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다고. 너 네가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벌 받는다고 했지? 그럼 그 고통 고스란히 다 받아봐. 하루하루 네 몸속에서 커져가는 암덩어리가 주는 고통으로 지금보다 더 말라가고 토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아주 천천히 죽어가라고.
네 곁에 널 걱정해주는 사람, 너한테 힘이 돼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아주 쓸쓸히 죽어버려. 그렇게 해도 내 남편이 받은 고통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게 짧고 덜 고통스럽겠지만. 알겠어? 그리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네 년이 암에 걸렸든 치매에 걸렸든 가만 안 둬. 그땐 네 년이 원하는 돈을 내가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대신 줄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찾아와. 시몬은 악담을 퍼붓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기야, 그때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입을 열었으면 제게 더 험한 꼴을 당했을 거예요. 그때 저는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시모의 모습에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시모는 제가 했던 말에 두려움을 느꼈는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모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바랬던 것처럼 손잡아주는 이 하나 없이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직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기가 쌓아온 업보로 인해 그리 좋지 못한 상황에 부닥쳐 있을 거라는 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날들을 견디며 이제라도 아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반성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그렇다고 그 여자가 마음의 안식을 얻거나 고통에서 해방되길 바라진 않고요. 이렇게 제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제 손으로 한 복수는 고작 시모에게 한 악담 몇 마디뿐이지만 그래도 시모는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지내고 있으며 저는 인자하신 아버님을 만나 남편의 분신이자 유산인 승우를 걱정 없이 잘 키울 수 있게 됐어요. 이 정도면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고 생각되네요. 저는 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던 게 모두 남편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 제 걱정하던 남편이 하늘에서 아버님을 만날 우연을 만들어주고 용서받지 못할 시모에게 벌을 내려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남편을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때까지 우리 승우를 보란듯이 잘 키우고 아버님을 끝까지 잘 모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제 몫을 다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 남편과 못다한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용기 잃지 않고 남편의 아내로서, 승우의 엄마로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끝인사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가족분들과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랄게요.